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앤장 변호사들 30명이 모여서 함께 술 먹고 동백아가씨 노래도 부르고 했다라는 김의겸 의원의 다소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의혹 제기. 한 장관이 결국 참다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 시민단체가 김의겸 의원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일찍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닌 강한 유감 표명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의겸 대변인 왜 그러냐라는 목소리가 많다고 하는데 잠시 후에 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김의겸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치 거짓말해도 되는 면허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라며 법적 조치 취하겠다. 이번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김의겸 의원은 국감장이 도박판이냐라며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반쪽. 동아일보가 일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반쪽. 대통령 초유의 반쪽 시정연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야당이 보이콧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안 관련된 국회 시정연설이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야당 탄압에 사과하라며 반발을 하고 전원 불참을 했습니다. 1987년 개헌 이후 처음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허들. 경향신문 5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허들. 조폐오는 수사. 이재명 대표 앞엔 4개의 허들이 있다. 경향신문은 쓰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등 최측근들이 연루되며 갈수록 궁지에 몰렸다. 경향신문 이렇게 봤고요. 이 대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아 최대 위기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 이화영 지사. 4개의 허들. 더 많아 보이는데요, 허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당혹. 조선일보가 6면에 쓰고 있는 기사인데 누가 당혹했을까요? 술자리 근거 못된 김의겸. 야도 당혹스러운 야의 입. 민주당도 부담스럽고 당혹스러워한다. 민주당 대변인의 이 같은 리스크.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김의겸 리스크다. 리스크라고 썼습니다. 아니면 말고식 발언. 당 내부에선 대변인 리스크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밤새 술 마셨다고 주장하며 술 마신 장소도 특정하지 못합니다. 한 장관은 김의겸 의원이 입만 열면 거짓말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김의겸 의원 측은 긴지 아닌지 사실관계 확인차 물어본 것뿐이다 라고 다소 꼬리를 내리는 듯한 얘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개입. 개입? 한겨레신문 5면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슈 기억하십니까? 아들의 군 특혜, 휴가 특혜 의혹이 일었죠. 수사가 있었는데 법무부 장관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게 이해 충돌에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논란이 당시 일었는데 그때 감사원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개입했다라고 판단한 듯합니다.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 당시 권익위 내부에서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라는 내부 1차 결론도 있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걸 뒤집었다라는 건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 김문수 킬러 전용기 의원, 그리고 돌직구쇼 좌장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김영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스타 국회의원,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 오늘도 법전 들고 나온 정혁진 대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앞선 의혹 제기 때 김의겸 의원이 한 장관 장관직 걸라, 정면 승부하라라고 한 장관에게 뭐 걸걸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의겸 의원은 동백아가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 장관이 직을 걸자 김의겸 의원은 왜 도박판을 만드느냐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 이야기, 그 의혹, 과연 김의겸 의원은 어디에서 이 의혹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했을까 궁금합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다 걸어 그러자 깡패 협박이다 라고 김의겸 의원 측은 반발. 한동훈 김의겸의 정면 승부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과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대규모로 모여서 밤새 술 먹으면서 동백아가씨를 불렀다. 이 근거가 뭘까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런데 한 장관은 사실 아니라며 직걸겠다라고 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협업한 게 맞다. 해당 매체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죠.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 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직접 있었던 다른 분의 녹취가 있습니다. 제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본인을 공익신고자로 신고를 했습니다. 오늘 질의한 내용은 시민언론 더 탐사에서 오늘 밤 보도가 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 있었던 그분의 한번 그 녹음을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이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와가지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아니 한동훈은 먼저 왔어. 갑자기 막 이러고 노래 하나 하시려고 하더니 3시간을 놀러 갔어. 동백아가씨 그거 하는데 자기들 연주해달래. 자기들가 아는 노래 그런 거를 해줘야 엄청 감동받는단 말이야. 어? 저는 뭘 했나요? 왜 안 나오지? 위원님 저한테 이재정 의원 관련한 것도 거짓말 하신 다음에 다 들통났는데 사과도 안 하셨죠. 그리고 그 전에는 조국 수사팀 누가 위원님한테 사과를 했다 거짓말 했었다가도 사과 안 하셨죠. 자, 위원님 저번에 저보고 뭐 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저 자리에 있거나 뭐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은 저도 뭐 걸겠습니다. 위원 뭐 거시죠. 제가 검사 생활하면서 주로 강한 사람들과만 좀 척을 지면서 왔기 때문에 어떤 종류에도 꼬투리 잡기 위해서 일부러 회식 자리도 안 가거든요. 저기서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아가씨를 했다고요? 휘시 넘어서? 자신 있는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자, 저는 있지 않았어요. 그 두 사람이라는 게 더 탐사라는 저를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 스토킹의 배우가 김의겸 의원이십니까?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저는 법무부 장관 빅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공직이라든가 뭘 다 걸겠습니다. 자, 그런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국무위원을 모욕해놓고 국정감사라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정말 자괴감을 느끼네요. 이 정도를 가지고 법무부 장관에게 국정감사가 이렇게 수년되는 상황에 첫 질문을 이걸 하신단 말이에요? 책임지십시오. 저도 책임질 테니까. 제가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그걸 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협업했다. 그럼 김의겸 의원은 이 의혹을 제기할 때 단순 제보를 확인하던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같이 협업을 했다라고 들리는데요. 자, 일단 전주혜 의원님, 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밀착 수행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대통령 혹시 동백아가씨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같이 제가 뭐 노래방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제 듣기로는 대통령님이 동백아가씨를 모르세요. 아, 동백아가씨를 그 노래를 모르십니다. 동백아가씨란 노래를 대통령이 모른다. 네, 예, 모르시고요. 그리고 최신곡 위주로
노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노래만 가시면. 최신곡 위주로. 네. 왜냐하면 지난번 한 매체에서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불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류의 노래를 부르세요. 그래서 대통령 동백아가 최신곡을 좋아해요. 씨가 60년대 곡 아닙니까? 예. 60년대 곡은 저는 안 부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은- 말부터가 어. 거짓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한동훈 장관 질의에서 좀 끊겼는데 본인은 뭐 불렀냐 얘기를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김의겸 의원이 마이크 꺼진 상태이긴 합니다만 윤도현 노래를 불렀대더라 이렇게. 한동훈 장관은 윤도현 노래를. 예, 불렀대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좀 하는데 네. 이거는 정말 한동훈 장관 창피해 주기의 이 질문이죠. 네. 뭐 질문의 맥락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왜 이 질문을 하는 건지 그러면 그게 아까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 그러는데 뭘로 공익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그냥 어울렸다는 걸로 공익신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김현장 변호사 30명 딱 그 얘기를 했을 때부터 저는 완전 소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요? 아니 이렇게 뭐 저도 대형 로펌에서 생활을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막 뭐 20, 30명 안 몰려다녀요. 그리고 특정을 못 하고 있잖아요. 보통은 저희도 이런저런 제보를 받고 있고 사실 국감에서는 국감 스타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큰 거 터뜨리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저런 제보가 들어오면 큰 게 이제 들어오면은 아 이거 좀 얘기해 볼까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합니다. 김의겸 근데 의원이 그 청담동 바라는 술집을 특정했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못했죠. 전혀 못했어요? 그냥 갤러리아 뒤쪽 아하. 골목이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데 그 뒤에. 아니 그리고 갤러리아 백화점 쪽의 그 골목에는 이런 데가 없어요. 건너편이 예. 많죠. 건너편에 있죠. 예, 그래가지고 보통은 그렇게 제보를 받으면 대충은 그래도 야 어느 바야 이제 이렇게라도 예.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제보자의 이 제보가 신뢰성이 있는지를 사실은 요거를 다 최소한의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네. 그런 것도 지금 안 하고 그냥 녹취록 받아가지고 푼 거를 그냥 국감장에서 네. 시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더 탐사가 각본을 썼어요. 김의겸 의원한테 녹취록을 틀어. 네. 이렇게 해가지고 각본을 쓰고요. 김의겸 의원은 거기에서 역할을 수행을 했죠. 아니 근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뭐 더 탐사라는 매체는 전 처음 들어보는데 정식 언론도 아니고 네. 어떤 매체 같은데 유튜브 그곳에서 만약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근거도 못하고 특정도 못한 소설류의 삼류 소설류의 각본을 쓰고 그 각본을 국감장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그걸 틉니까? 아니 그리고 아까 뭐 도박장으로 만들었다는데 저는 그 질의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진짜 국감장을 야바위장으로 만든 게 예. 이게 김의겸 의원이죠. 이게 조작이 아니고 뭡니까? 그거 완전 야바위꾼 그 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악마의 편집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어떤 맥락도 없는 질문을 장관 창피 주기로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법적 책임을 예. 꼭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은 국민을 대표해서 정부의 수장들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날카롭게 따져 물을 수 있는 특권인데 이 정제되지도 않은 매체와 협업을 해서 그걸 또 국감장에 팩트 체크도 없이 트는 모습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누구를 뭐 지칭한 건 아닙니다만 이런 모습이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대통령을 밀착 수행한 24시간 밀착 수행한 전주의 의원의 주장은 윤 대통령은 동백아가씨라는 노래를 모른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김형주 의원님. 네. 적어도 기자 출신 아닙니까? 김의겸 의원이. 이런 의혹을 본인이 협업하셨다면 그 술집이 어디고 상호는 뭐고 그렇죠. 적어도 그 보좌관 많잖아요. 방에 8명 있잖아요. 그 8명 풀어서 뭐 푼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딘가로 보내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차례만이라도 확인했어야 되는데 술집도 특정 못했으면서 국감장에서 저걸 왜 틉니까? 네. 실질적으로 보면 장소도 특정해야 되고 녹취록에 나온 분들이 녹취를 했다면 그 사람도 만나볼 필요가 있고요. 그럼요. 또 그보다 쉽게는 특히 한 장관과 관련해서는 장관이 관용차를 타기 때문에 차를 어디서 내려서 언제 돌려보낸지 그렇지. 주행 기록만 살펴봐도 사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대통령이 등장하잖아요. 네. 그 대통령실에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만약 저런 질문을 구성하려면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언제 집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어요. 예. 답을 안 할 수도 있어 대통령이.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특히 제가 가장 크게 말이 안 된다고 본 것은 정말 대통령이 누구를 불러서 노래 부르고 싶었으면 30명을 불렀겠습니까? 김앤장이라고 하는 그 대형 로펌의 30명이 대통령 노래 부르는데 둘러리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전주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로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조합형 형태예요. 개별 변호사들이 각기 다른 형태로 모아져 있단 말입니다. 정혁진 변호사 뭐 대표 변호사니까 너무 잘하겠습니다. 예. 내가 대표 변호사라고 모든 변호사 모여 이렇게 되지 않는 구조 속에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합성이 떨어진다. 정합성이 떨어진다. 네, 처음부터 저거는 그럴듯하게 짜지도 못했다. 그림을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면에서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가난해질 거예요. 변호사 사야 되고 고발당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본인이 민주당의 대변인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대변인의 입에서 나온 말 자체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민주당 전체가 신뢰를 잃는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특히 대통령이나 장관과 관련된 질의를 할 때는 민주당에서도 정조위원장이라든지 좀 전체적인 협의 속에서 예. 아무리 혼자 특종을 하고 싶더라도 좀 스크린을 받아서 네.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혼자만 여러 가지 피해를 입거나 예. 손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만은 전체로 국회 또 민주당 전체에도 많은 피해를 준다는 면에서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김영주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김의겸 의원의 독자 행동이다라는 식으로 들리는데 한번 확인해 보죠. 전용기 의원님, 네. 김의겸 의원이 지금 대변인이잖아요. 네.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저 의혹은 김의겸 의원이 홀로 플레이한 겁니까? 독자 플레이한 겁니까? 아니면 당 대표,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와 상의를 거친 의혹 제기입니까? 혼자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공식적으로 나가는 논평 같은 경우에는 당의 논평 시스템에도 올라가고요. 그럼요.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내가 당 대변인으로서 하는 논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아니면 전용기 공식적인 의원이 겁니다. 원내수석 부대표니까 예. 원내수석 부대표실과 상의한 겁니까 저거? 수석 부대표는 아닙니다. 수석 부대표는 일단 아니고 부대표를 했었는데요. 상의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안 했어요? 개별 의원으로서 상임위 장소에서 본인이 이제 국정감사에 본인 질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장관한테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과 협업을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당론 아니다. 예, 맞습니다. 예, 당론 아니다. 김의겸 의원의 단독 플레이다라는 말씀 확인을 해봤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흥미로운 단어를 꺼내들었습니다. 거짓말 면허증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들어보시죠. 김의겸 의원은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담동이라는 데 10년 내에 가본 적이 없어요. 관련해서 혹시 후속 조치나 이런 거는 좀 어제 뭐 고발 얘기도 뭐 조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분이 자기는 거짓말 해도 되는 면허증을 가진 것인 양 행동하잖아요. 거짓말을 하더라도 아무 일 없이 대충 넘어가 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엔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용기 의원은 원내 부대표입니다. 제가 수석을 붙여버렸네요. 언젠간 승진하겠지. 앞으로 수석이 그렇죠? 되실 거니까. 언젠간 승진하겠죠. 자, 이번엔 대충 넘어가면 안 된다. 거짓말 면허증.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면책 특권이잖아요, 근데. 네네. 그거를 뭐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는 10분 활용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뭐 제가 봤을 때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재밌었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좀 웃기다. 동백아가씨 노래를 아십니까? 전 알죠. 잘 부르십니까? 부를 줄은 압니다. 부를 줄 알아요.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 너무 좋아요. 대통령 나오지, 장관 나오지, 김앤장의 변호사. 아마 우리 사무실 변호사님들은 제가 나오라고 그래도 잘 안 나올 텐데 김앤장 같은 데는 대표 변호사님이 모이라고 그러면 한 30명 금방 모일 거예요. 제 생각엔 그렇고 거기다가 또 장소도 청담동이지. 네. 그림이 너무 멋있잖아요. 그랜드 피아노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거기 첼로까지 나오고 그러면 아주 그림이 환상적인데 그런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저런 폭로로 인해서 긴장할 사람은 한동훈 장관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진짜로 긴장할 사람은 김구라 씨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요? 그냥 김구라 씨가 어쨌든 내 이름이 좀 뭐 더 원조가 나온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은 드는데 예, 개인적 견해입니다. 개인적 견해인데 이제 헌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5조에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은
국회외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 책임에는 어떤 책임이 들어가느냐? 사람들이 이제 형사 처벌받지 않는다로 생각하시는데 네. 그건 당연한 거고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옛날에 이호철 그 청와대 수석이 허태열 의원 상대로 해가지고 허태열 의원이 거짓말했다 해가지고 그 민사소송 제기한 거 있었거든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런데 그때 그 손해배상 청구 책임도 없다라고 원고 청구를 기각을 갖다가 했어요. 그런데 그때 대법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와 무관하고 명백히 허위인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갖다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걸 떠나가지고 그 지금 김의겸 의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좀 결정적인 예. 부분이 그 단어가 협업이라는 단어예요. 협업. 예. 왜냐하면 더 탐사라는 매체와 협업을 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네네. 아까 제가 좀 들어본 적 없다라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정식 뉴스 제공 업체로 스스로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언론업이다라고 중소기업으로 스스로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네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협업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야기 뉘앙스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러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어도 직무 수행의 일환이면은 예. 면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더 탐사하고 김의겸 의원이 서로 그 공동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협업을 해가지고 이런 걸 했다라고 하면 대법원에서 나오는 그 직무와 무관한 명백한 그러한 허위가 인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협업이라는 단어가 참 오묘한데 어디서부터 같이 협업했다라고 보는 걸까요? 그럼? 그 미행은 협업 안 했다고 그랬고요. 예. 그 다음엔 뭐 어느 시점에서부터 제가 옛날에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퓨 굿맨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법무관이 사령관을 막 약을 올려요. 그래서 법정에서 결정적인 자백을 받아내거든요. 그 순간에 그 사령관이 체포돼가지고 이제 끌려가던데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이 막 이렇게 약 올려가지고 김의겸 의원이 협업이란 그 말을 얼떨결에 한 것이 아닌가. 그것만 없었으면은 뭐 국회의원 면책권 예. 뒤에 숨을 수도 있었는데 요것이 참 어쨌든 그 문제가 될 것 같고 한동훈 장관 제가 봤을 때 형사적인 건 모르겠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는 지켜볼 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한 장관이 실제로 김의겸 의원을 법적 조치 취하겠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더 탐사와 같이 협업한 거 맞다라고 국감장에서 얘기했어요. 한동훈 장관,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한 더 탐사 및 관계자들과 협업했다라고 스스로 인정한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민형사상 법적 책임 묻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뭐냐면 의원님. 이제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이 국감장에서의 발언 자체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도 물론 뭐 물을 여지가 있지만 이제 이것은 좀 그 판례가 그 국회의원의 그 면책 특권을 좀 폭넓게 이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좀 그거는 인정이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뭐냐면 더 탐사의 보도가 됐잖아요. 네. 이 내용이 더 탐사의 보도가 됐거든요. 뭐 이러한 녹취록 내용이 다 그날 2시간 반 정도 저는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탐사와 같이 이렇게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 더 탐사의 이 보도,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책임은 이것은 김의겸 의원이 본인 스스로 자백을 했잖아요. 협업했다. 그래서 그 더 탐사의 허위 보도에 대한 이 국감에서 발언이 아니라 더 탐사 허위 보도에 대한 공동 책임은 충분히 물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도 그렇게 협업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뭐 그날 김의겸 의원이 또 질의한 내용이 또 더 탐사 보도에 또 이게 포함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은 저는 충분히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아무튼 뭐 술집도 특정을 못 하고 있고요. 자신 있으면 이제 그 봤다는 사람이 누군지가 나와야 되겠죠. 나와야죠. 그리고 그날 윤석열 대통령은 그날 그 보면 10시 45분, 밤 10시 45분에 그냥 퇴근, 집으로 들어가셨다는 거거든요. 아, 그날 저 김의겸 의원이 제기했던 네. 동백아가씨를 밤새 놀았다던 네, 그날 대통령은 10시 35분에 45분에 집에 네, 그 퇴근하셨다. 보고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새 희망 결사단이라는 데가 있는데, 근데 백은종 그 서울에 소속 예. 백은종 씨가 이제 그
대통령 집 앞에서 이제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서 뭐 그런 이제 감시 차원에서 매일매일 그 앞에서 또 이런 이제 동태를 살피는 좀 그런 단체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작성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7월 19일 지금 김의겸 의원이 얘기한 게 올 7월 19일이거든요. 7월 19일에는 밤 10시 45분에 대통령 퇴근을 했다. 집으로 이런 들어갔다.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아까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런 것을 제보를 받으면 저라도 일단 대통령실에 그 대통령 뭐 차량 일지, 그다음에 법무부에 한동훈 장관의 차량 일지 일단 운행 일지 좀 주라. 그래야 최소한의 확인은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아무런 이제 작업 이런 확인 작업 없이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저는 책임을 피할 수는 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7월 19일 그날 대통령은 10시 45분에 네. 자택으로 퇴근하셨다. 네. 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있다. 그렇다면 더욱더 김의겸 의원의 의혹이 근거가 좀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나는 직 다 걸겠다. 의원님은 뭘 거시겠냐라고 얘기하자 김의겸 의원이 한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국감장이 도박판이냐라고 말입니다. 한 장관 국감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었다. 뒷골목 깡패들이나 할 법한 협박에 말려들고 싶은 생각 없다. 정치 시작 때부터 이미 모든 걸 걸었다. 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도박판이냐라고 김 의원은 비판을 했습니다. 국감장에서 뭐 걸라라고 이렇게 협박하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김의겸 의원이 지난 12일에 뭐 걸라라고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구체적인 뭔가 증언이라든지 증인이라든지 확보하셨는데 지금 말씀만 안 하고 계시는 건가 궁금해지더라고요. 확보는 못했죠. 하려고 지금 노력 중인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드러내 보이고 싶은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법무부 장관의 직을 걸고 하라. 지금 당신이 미국까지 가서 했던 것은 이건 검찰청법 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거니 하고 싶으면 당신의 직을 걸고 하자. 정면 승부를 하라. 전현기 의원님, 네. 사실 엄연히 말하자면 직 걸라, 뭐 걸자 얘기 먼저 한 건 김의겸 의원인데 네. 본인이 걸라고 할 때는 괜찮고 남이 직 걸라고 하니까 도박판이냐라고 반응하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뭐 국정감사장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사실 지난번에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의겸 의원도 이미 다 모든 것을 걸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자동으로 있는 것 걸려 같습니다.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정치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문제들이 사실로 아닐 경우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김의겸 의원은 당연히 직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또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분 다 직을 걸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실 저는 그 대통령께서 10시 반 정도에 들어가신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도 당연히 뭐 사실이라고 보고 있고 이것을 좀 더 뭐 밝혀내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조금만 비판을 좀 추가하면 사실 대통령이 옛날에 청와대 나오실 때 저희는 그런 의심을 했었어요. 아니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으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완전 제한이 되어 있고 청와대 안에서 있었던 일들은 모두가 대통령 기록물로 이렇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술 마시려고 나오시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저희가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맥락에서 김의겸 의원이 여기서 조금 한 발 더 나가서 이런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보는데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계셨으면 그러니까 서초동에서 출퇴근을 안 하셨으면 새벽에 이렇게 술 마시고 다닌다라는 의혹도 안 받을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로 사실관계를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런 문제가 하루빨리 저는 해결됐으면 좋겠고 더 이상 이런 말도 안 되는 논쟁을 좀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의겸 의원이 협업했다는 해당 매체는 술집 위치도 특정을 못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하며 인터넷 매체 더 탐사 방송을 예고했습니다. 해당 의혹 제보한 매체 한동훈 장관 미행 사건에도 연루된 매체입니다. 실제 이날 오후 9시 해당 의혹을 생방송했는데 술자리에 있었다는 인물들의 관련 증언들만 있었을 뿐 술집 장소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특정을 안 한 거냐 못 한 거냐. 김의겸 의원은 술집을 아느냐 모르느냐 확인을 해봤느냐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민주당도 갸우뚱.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장소조차 특정 안 된 의혹을 국감장에서 공개 거론해 오히려 한 장관에게 되치기만 당했다라며 김의겸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가 쌓이면 당의 신뢰도만 떨어질 것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한 가지 근거라면 더 공개한 바 있었죠. 이세창 전 총재와 저 해당 매체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면 이게 증거다라고 했는데 당사자가 부인하면서 전혀 증거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이분은 기억나십니까? 처음 보는 분인데? 의원님, 네. 잠깐 제가 자, 기회를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자, 이분 말씀하시기 처음 전에 보시는 제가 분이에요?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요, 나중에, 예. 나중에 하세요. 제가 질문 드리고 이분 자유총연맹 총재를 지내신 분이고요. 제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언론사 기자가 이분에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한번 녹음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창 총재님 되시죠? 예. 7월 20일 날 두 달 전쯤에 한동훈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현장 변호사들 이렇게 같이 모임이 좀 있었잖아요. 그날 모임은 이제 어떤 취지였는지 한번 좀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건 제가 대통령과 한동훈이 자리에서 그 일어난 일을 내가 말할 수는 없죠. 그건 예의가 아니고. 자정 넘어서 거의 한 새벽 3시까지 있었던 걸로. 그날 그런 어쨌든 걸로. 그 특별한 안건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이세창 전 총재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한자를 나는 사실이 없으며 사적으로 대통령님을 만난 사실이 없음을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모든 수단을 강구해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절대 좌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람들이 정치에 발붙일 수 없도록. 저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1000m, 1000m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장관께서도 뭐 장관직을 걸고 있는 저는 하늘을 걸고라도 맹세합니다. 다시 들어보면 해당 매체가 유도를 합니다. 기정사실화하고 어떤 논의를 했냐, 특정 안건이 없었죠 라고 기정사실화를 했고, 이세창 전 총재는 대통령과 장관 사이에 있었다는 일을 여기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라며 그 모임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인정했다라며 김의겸 의원은 국감장에서 증거라고 튼 겁니다. 이세창 전 총재도 김의겸 의원을 법적 조치 취하겠다라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의 반응은 뭘까요? 정진석 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말 대한민국의 국회 수준을 이렇게 삼류로 떨어뜨리는 일을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근거를 대지도 못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이 막가파식 이 의정활동 이제는 퇴출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김의겸 의원이 본인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차례입니다. 반드시 엄중한 행사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극악무도한 정치 선동이자 모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에서는 김의겸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걸 검토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어째 김의겸 의원이 사면 초과로 몰리는 듯한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함께 보시죠. 정진석 의원, 수습 기자라도 사실 확인 나서면 1시간 안에 결판날 죄보다 김의겸 제보 진위에 정치 인생 걸어라. 국민의힘은 김의겸 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 한 장관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흥분하고 고성하고 화내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김의겸 의원이 사실 확인을 할 수도 있는 건 아니냐라면서 김남국 의원이 한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뒤 화내지 말라던 김남국 의원이 김도우 위원장에게 이 사람아라며 고성을 지르고 화를 냈습니다. 직접 보시죠. 장관님 좀 기분은 누그러지셨어요? 국회의원들에게 뭘 걸라라고 계속 소리치고 다그치고 나는 장관직을 걸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과연 얼마나 국민들이 잘못되고 오만한 행동으로 보겠습니까? 의원님, 지금 제 질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질의한 거 보좌진들하고 의논해가지고 내 말이 틀렸으면은 틀렸다 나중에 그렇게. 왜 보좌진하고 이 사람아! 왜 보좌진하고 얘기해요? 금방 김남국 의원 뭐라고 했어요? 자, 이 사람이 회의 진행합니다. 조정훈 의원님. 다시 3분 나세요. 말은 가려서 하시고 조심해서 하십시오. 아니 요즘 힘든 건 알겠는데 예? 왜 그래요? 이 사람이라니. 아니 그 한 장관에게 부드럽게 아니 장관님 아무리 화나셔도 이렇게 윽박 지르고 저거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갈 땐 좋았는데 본인이 왜 이렇게 화를 냅니까? 이 사람아 한창 선수도 많고 연배도 많고 법조계도 한창 선배고 일단 위원장인데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사람아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내지 말자고 본인이 몇 시간 전에 그랬으면서. 국회가 그래도 여러 가지 뭐 여야 경론의 대상이고 굉장히 신경전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기 당이든 다른 당이든 당을 떠나서 한참 정치 선배 또 그다음에 위원장에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는 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고 그 맥락에서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보좌진하고 뭘 하라는 내가 왜 보좌진하고 하냐 그게 화를 낸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권위주의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말 국민에게 보기 민망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른스럽게 뭐 장관한테는 화내지 마라 그래놓고 본인은 화를 내고 하는 부분은 매우 잘못됐다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정말 실질적으로 권능과 내용을 가지고 차분하게 질의를 통해서 정말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대신하는 감사이고 그런 데서 그야말로 어떤 점수를 따야지 저렇게 뭐 소리 질러 가지고 가십성으로 이렇게 방송에 나오고 이런 것은 매우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 자리에 계셨던 현장에 있었던 이 고성 논란을 지켜봤던 전주혜 의원님. 네. 아니 왜 이렇게 김남국 의원님 화낸 겁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장관에게 화내지 말라라고 한번 비판했으면은 본인 스스로도 화를 안 내려고 네. 하는 그게 있었을 걸 텐데 김남국 의원이 굉장히 화가 나 보여요. 뭐 어떤 상황이 왜 이렇게 화를 냈습니까? 본인 이제 질의에 대해서 좀 위원장이 이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발끈했던 거죠. 근데 사실 위원장이 김도우 위원장이 김남국 의원보다 18살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위원장의 위치에 있으시고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이제 존중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아 이거는 제가 법사위 3년 있는 동안에 제일 정말 모욕적인 그런 언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그리고 이제 본인도 한동훈 장관한테 또 뭐 그렇게 화를 내면 안 된다 이렇게 뭐 타이리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시간 텀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의 밤 한 11시 좀 예. 넘어서 이제 나왔던 상황이고요. 이 사람은 한 11시쯤 나왔고 네. 밤에. 그리고 한 장관에게 화내지 말라 한 그렇게 거는 얘기한 거는 아마 한 4시에서 5시 사이 아닌가. 몇 시간 안 그날 지났다. 예. 좀 그래가지고 좀 보면은 이제 그런 거 자체가 좀 내로남불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화내지 말라고 타이르듯이 이렇게 점잖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게 정말 제정신인가 할 정도로 갑자기 이 사람은 정말 막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라도 저는 김남국 의원이 유감 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전용기 의원님 이게 여야지만 같이 상임위에 있다 보면 마주칠 일도 많고 식사할 일도 많고 사실 친하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뭐 이렇게 상호 비판을 하더라도 끝나거나 쉬는 시간이나 휴정 때는 내가 아까죠. 그래서 굉장히 친한 사이인데 김남국 의원하고 김도우 법사위는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법사위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법사위는 안 그런 것 법사위는 같아요. 안 들어가 봤는데 지난번에 법사위에 항의를 하러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법사위는 진심으로 진심으로 하더라고요. 이 사람하다 진심으로 이 사람하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한 거 이건 뭐 선배 정치인하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적절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 김남국 의원이 왜 저런 이야기를 했나 들어보면 어느 상임이나 똑같아요. 사실 저는 법사위에 들어갔을 때 법사위에 대한 비판들을 많이 들었을 때
법사위가 굉장히 좀 편파적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김동욱 위원장한테 편파적으로 진행하지 마십시오라고 계속적으로 김남국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네. 지난번 법사위장에 항의를 갔을 때도 김남국 의원이 편파적으로 하지 마시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고, 실제 본인 질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김동욱 의원이 뭐 보좌진하고 상의해라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쌓인 것 같습니다. 쌓였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좀 분노를 한 것 같은데, 그 단어만 보면 좀 부적절한 측면도 있지만 김남국 의원도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화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었다. 뭐 이런 말씀까지 그래도 드리겠습니다. 화가 나도 이제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는데 너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기의 법사위원장은 지금 아무튼 굉장히 편파적으로 했습니다. 윤호중 위원장 그것도 저는 말씀이시죠?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최소한 날치기 강행은 안 하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못하는 거죠. 예. 자, 법사위에 있었던 일들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할 텐데, 이 수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중요한 대목들이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무건투쟁 김용, 베일 벗는 자금 흐름. 오늘 동아일보의 단독 취재 내용에 따르면 유동규 씨가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에게 각각 돈을 건넸다. 그런데 그 자금 경로에 대해서 오늘 동아일보가 자세히 취재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만배로부터 3억 6천만 원을 받아서 유동규 씨가 김용 부원장에게 1억을, 정진상 실장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만배 씨에게 받은 3억 6천만 원은 대장동 일당들이 마련한 12억 8억, 그 돈이 흘러 들어갔고, 돈이 전달된 시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이었다라는 내용을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 부원장에 간 그 1억 원 유동규 씨의 사무실에서 전달됐다라는 의혹이 있는데요. 정민용 회계사가 김용 부원장과 유동규 씨가 만난 걸 목격했다라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검찰의 진술, 지난해 4월 정민용 변호사 유원홀딩스에서 김용, 유동규 두 사람이 만나는 걸 봤다. 자, 김혁지 변호인은 평소 친분이 있었던 유동규가 사무실을 열어 인사차 방문한 것이다. 부정한 자금 수수는 없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도 돈을 받았다라는 의혹이고, 오늘 동아일보가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어요. 자금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너무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사실은 이렇게 뇌물이나 뭐 이런 정치자금 같은 것들은 은밀하게 그 진행이 된단 말이죠.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돈을 현금 말고 무슨 수표나 계좌이체 해가지고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돈은 이제 그 현금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사 쓰는 거랑 거의 똑같거든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이걸 전달했느냐, 그 부분을 진술을 잘 해야 되고, 그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그러면 판사가 이거는 유죄다라고 네. 하는 거고, 그게 아니다. 이게 좀 이상한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결정적으로 뭐 내가 4월 10일 날 돈을 줬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받는 쪽에서 아니다, 내가 4월 10일 날 외국에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진술의 신빙성이 흐트러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은 유동규 씨 말고 다른 사람들의 진술도 거의 다 지금 일치하고 있고, 심지어 방법까지도 굉장히 세세하게,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주변의 정황까지도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는 진실이 아닐까. 유동규 씨가 이야기한 것들이, 또 유동규 씨가 충분히 지금 그렇게 진술을 이전과 달리 더 상세하게 이야기할 만한 정황 같은 것들도 본인의 심경 변화도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디펜스를 할 수 있을지가 문제이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 핵심은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은 건 제 느낌으로는 어느 정도 확실한 것 같고, 그 돈이 이후에 어떻게 쓰였는지, 용처가 어딘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부분을 밝히는 것이 이제 검찰의 실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김용 부원장뿐만 아니라 정진상 실장도 돈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김용, 정진상 두 사람에게 건네진 1억 5천만 원, 건네졌다는 1억 5천만 원이 이 대장동 분양 대행사가 건넨 돈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분양 대행사가 건넨 돈, 이재명 선거 자금으로 물음표입니다.
2014년 지방선거 앞두고 남욱 유동규를 거쳐 김용 정진상에게 흘러간 총액 1억 5천만 원의 자금 출처는 분양 대행업체 A사에게서 나왔다. 화천대유가 시행을 맡은 대장동 5개 블록 아파트 분양 대행을 독점했던 분양 대행업체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동규에게 건넨 돈 어디에 썼는지 모르지만 시기상 이재명 재선 선거 자금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 유동규 씨는 김용에 간 1억 그 정도는 세 발의 피다. 추가로 건넨 돈이 있을 가능성도 시사되고 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분양 대행사 대장동 분양 대행사가 건넨 돈이 유동규 씨에게 건네졌고 유동규 씨가 1억 5천 각각 1억 5천만 원씩 전달됐다. 그리고 남욱 변호사는 검찰 진술 때 이재명 선거에 쓰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취재하고 있는 내용이 어쨌든 이들에게 건네진 돈이 사실이라면 그 돈이 어떤 돈이냐가 되게 중요할지인데 대장동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대장동. 의혹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대장동 특혜 의혹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돈을 결과적으로 만약 돈을 받았다면 뇌물죄가 될 텐데 그 뇌물죄를 뛰어넘어서 즉 이제 앞으로 정진상, 김용 이 두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착복이다. 예컨대 세 발의 피다라고 유동규가 얘기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돈 중에 일부는 자기가 쓰고 일부는 선거 자금으로 썼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일부는 뇌물죄고 일부는 정치자금 위반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검찰이 방향을 잡아갈 사항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더 남은 것은 뭐 술집에 많이 갔다, 100번, 1000번 갔다 이런 부분도 다 앞으로는 어차피 그게 뇌물죄의 n분의 1로 다 보태집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음 달 출소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기간이 만료되는 남욱, 김만배 이 두 사람의 어떤 행보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은 풍부한 어떤 소문, 소스 또 결정적인 증거가 쏟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통 이 같은 돈이 부적절한 돈이 전달된 사건에서는 여러 당사자가 등장합니다. 돈을 마련한 사람, 돈을 전달한 전달책, 운반책, 돈을 중간에서 뭐 어느 정도 착복한 사람, 최종적으로 돈을 전달받은 사람. 그런데 흥미롭게도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일련의 과정에서 한 사람만 빼고 모두가 돈을 줬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돈을 마련한 남욱 변호사, 돈을 갖다 준 정민용 변호사, 돈을 전달한 유동규 씨 모두 진술이 일치한다. 진술이 일치한다.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세 사람의 진술이 일치한다. 그런데 김용 부원장만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대한 조작 중심이다. 그들의 진술에 어떤 증거도 없다라며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혼자만 부인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정민용 변호사 측, 자금을 만든 사람, 갖다 준 사람, 전달한 세 사람이 모두 같은 얘기를 놀랍게도 하고 있는데 서로 짜고 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왜 김용만 부인하고 있냐 라며 김용 부원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의 전재우 의원님, 이 같은 경우 혹시 판사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왜냐하면 이 검찰이 다 모여서 야 와봐, 야, 돈 마련한 사람, 전달한 사람, 갖다 준 사람 다 모여. 자 한번 해보자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맞지 이렇게 조사한 게 아니에요. 전달했다는 사람 따로, 마련했다는 사람 따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유동규 씨, 이재명 대표 유동규는 측근이었으니까 따로 해서 진술을 들었고 자백을 해서 조합을 해보니까 이 디테일한 것까지 다 일치하더라라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받았다는 김용 부원장은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태로 재판 갔을 때 판사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진술의 신빙성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진술의 신빙성은 뭐 말이 맞느냐 아니냐를 무슨 독심술로 판사가 알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정합성.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그 8억 4,700만 원을 작년 4월에서 8월 사이 지금 건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메모지가 있다는 거예요. 있죠. 메모지가 이제 남욱 변호사 측에서 정민영 변호사한테 언제 얼마를 건넸다는 메모지가 있고요. 첫 번째 메모지가 있고 두 번째 그 시점에 정민영 변호사가 그 뭐 CCTV 그 영상에 지금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 돈을 건넸다는 그 시점에 뭐 아파트 그 CCTV에 정민영 변호사의 차가 들어오는 것이 찍혔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메모지가 일단은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메모지하고 지금 남욱 변호사 측의 말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지금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돈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제가 뇌물 사건 재판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보통은 시인을 안 해요. 예, 끝까지 이것은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뭐 피고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부인권은 뭐 그걸 가지고 또 판사들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설득력 있게 듣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어느 말에 이제 신빙성이 있느냐인데 지금 보면은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됐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객관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발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만 가지고 판사들이 영장 발부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또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이라 도망의 염려가 있죠. 그래서 이제 발부가 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저는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사실 국민들이나 이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도대체 그럼 이 돈이 대선 자금용으로 지금 1억? 받았다는 거라서 이 8억 4,700만 원이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알았냐 몰랐냐 이재명 지사가 그럼 묵인을 했냐 안 했냐 사실 이제 이 8억 4,700만 원의 이 대선 자금에 결국은 이 칼끝은 이재명 예. 지사한테 갈 수밖에 없고요. 이제 앞서 나온 게 2014년이요. 이거는 성남시장 그 재선 시절에 이제 이 돈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거는 돈을 주고 오히려 이게 이제 사실이라면 이건 뇌물성이 크죠. 왜냐하면 대장동 협약서가 작성된 게 2015년 7월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2014년에 지금 재선 자금을 위해서 좀 줬다는 그런 진술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결국은 대장동 사업을 위해서 일단 돈을 주고 돈을 받은 다음에 이 사업이 제대로 사업이 이 대장동 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해주고 이게 바로 이제 청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사실 이 2014년에 이 수사 이 8억 원을 이제 건넸다. 12억 원을 건넸다. 이제 요것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보도해드렸습니다. 김문기 씨 사망 직후 이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라는 사람 모른다라고 부인한 이후에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이 대표 측 인사가 유족들에게 찾아와서 이 대표를 도와줄 마음은 없냐. 유족은 회유하는 것처럼 느꼈다라는 내용을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 측 입장이 나왔습니다. 당시 접촉한 인사는 이 대표 지시와는 무관하다. 이 대표 지시 없이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가서 얘기했다라는 취지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채널A가 한 가지 더 취재를 했는데 당시에 이 인사는 캠프와 의논을 하고 나왔다라고 말했고 그 내용이 녹취에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정한희 기자가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지난 2월 당시 캠프 인사가 고 김문기 전 처장 유족을 만난 것에 대해 이 대표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인사는 캠프 외곽 인물이라면서도 유족을 만난 건 이 대표 지시와 무관하고 왜 거기 갔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족과 1시간 넘게 나눈 대화 녹취 파일에는 이 대표 측근을 대신해 나왔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겼습니다. 왜 사장님이에요? 연락을 주신 게? 거기서 이제 술마다 상담을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도 언급합니다. 캠프와 사전에 상의한 듯한 발언도 합니다. 제가 이제 받아들이기는 뜨고 오신 것처럼
그려지잖아요. 우리는 하고 개인적으로 따로따로 왔다면 그 시간을 좀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인사는 지난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과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재명 후보를 도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정진상 실장을 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인사는 당연히 상의를 하고 나왔다. 대표 측과 캠프와 상의를 하고 나왔다라고 캠프 인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이 대표가 발언한 이유는 깜빡 블랙아웃이 왔기 때문이다라고도 얘기한 바 있어서 한 차례 논란이 지금 뜨겁게 되고 있는데 전혁기 의원님, 네. 이 이재명 대표 몰랐던 거 맞습니까? 사실 뭐 그 누구를 몰랐다 말씀이신가? 뭐 이 김문기 캠프 씨는- 인사랑 김문기 씨 둘 다. 그러니까 김문기 씨는 뭐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요. 저 캠프 인사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족한테 가서 사실 굳이 저런 얘기까지 하면서까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고요. 사실 캠프에서 저런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저 사람이 실명을 밝힐 수 있는 정도에 올라가 있었으면 그렇게 이렇게 접근이 가능했으면 이미 모든 것이 다 나왔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가서 저런 이야기를 했던 것에 대해서 저는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 아닌가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 이재명 계 의원의 좌장으로 알려져 있죠. 이 정성호 의원이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김용 부원장의 결백을 믿는다. 나는 사탕 한 개 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김용의 개인 비리 가능성을 없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용이 돈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뭔가 조금씩 이야기를 하는 바들이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그 얘기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듣기 겁은 거야, 눈길도 안 준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정부의 여당 말살 의지에는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부와 여당이 이런 방식으로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이제 우리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대통령이 도착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침묵으로 항의하겠습니다. 침묵하겠습니다. 침묵하겠습니다.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보이콧,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을 비판하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누구 개인의 사당이냐라고 말입니다.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 벌어져 요구합니다. 민주당 한 특정인의 사당이어서는 안 된다. 공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했어야 했다라고 비판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 입장이 나왔는데요. 조금 전 대통령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어있는 국회가 분열의 정치를 상징하는 것 아니냐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셨고 이 정부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늘 살아있는 이런 생명체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정치 상황이 어떻더라도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약 30몇 년간 우리 헌정사의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정치 상황에 따라서 이런 대통령 시정연설에 국회의원들이 불참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지 않겠나 싶고, 그것은 결국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그 국회의 국민의 신뢰가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 국회를 위해서도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좋은 관행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지켜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 가운데 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한 라디오에서 김용의 개인 비리 가능성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친 이재명계 의원인 진성준 의원도 김용이 돈 받았다고 해서 이 대표가 받은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당에서는 꼬리 자르기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김용이 개인 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겠죠. 이재명과 20년 가까이 같이 활동해 왔는데 이재명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다 잘 알고 있고 늘 부패지옥, 청렴천국 이거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이고 같이 활동을 해왔는데, 김용이 저는 돈을 받았다는 걸 상상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저는.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게 사실은 모순이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제가 직접 취재를 해봤는데 민주당의 모 한 재선 의원이 모순이다라는 겁니다. 김용이 돈 받았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김용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에 왜 이렇게 반대를 하고 보이콧까지 했느냐라고 민주당의 모 재선 의원이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보이콧을 하고 야당 탄압이고 부적절한 수사다라고 민주당이 항의를 하려면 김용 부원장도 결백해야 된다. 그런데 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김용 부원장도 돈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수사하는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항의하는 게 모순이다라는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의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자, 전은교 의원님, 민주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사실 그건 좀 다른 분위기 같은데요. 예. 수사를 보이콧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선 의원께서는 전체적인 맥락을 약간 잘못 이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수사를 보이콧하지는 않고 수사는 엄정하게 진행돼야 되고 중립적으로 진행돼야 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잘 못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지적을 한 것이고, 검찰의 그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은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려고 했기 때문에 거부한 것입니다. 김용에 대한 수사를 거부한 게 아니라 그렇죠. 당사 침탈이기 때문에 거부한 거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김용 부원장이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 되고 나서는 9일밖에 안 됐고요. 그 자리에 그 사무실에 들어갔던 것은 3시간도 채 안 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용 사무실에 그냥 요식행위 정도로 컴퓨터 놔둔 걸 가지고 그거를 이제 압수수색해서 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업무를 진행한 시간도 거의 없을 뿐더러 아무것도 없을 것으로 뻔히 보이는 말도 안 되는 요식행위의 압수수색을 굳이 민주당사를 들어와가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민주당사까지는 내줄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한 것입니다. 예. 어차피 말도 안 되는 수사, 만약에 2014년도에 받았다, 2020년도에 받았다 하면 그때 당시에 썼던 사무실이라든 컴퓨터, 개인 컴퓨터 남아있는 것은 당연히 엄정하게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지만, 임명된 지 9일밖에 되지 않은 민주당사를 굳이 들려오려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곳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압수수색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거부했던 것이지, 수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은 사실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수사는 거부한 적 없다. 전재 의원님.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은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 안 했어, 이거랑 똑같아요. 수사를 거부했죠. 왜냐하면 압수수색을 지금 거부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디서 그럼 검찰이 그냥 뚝딱 만들어 온 것도 아니고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집행하는 것은 당연히 이것은 법치주의의 일환이고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게 자꾸 민주당은 그래서 프레임을 이제 어떻게 가려고 하냐면 이 수사를 어차피 이것은 이제 정치적 수사로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프레임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연구원에 대한 수사를 중앙 당사와 이제 일치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조직도도 찾아보고 또 인터넷에 가가지고 민주연구원이라는 데를 찾아봤는데 이건 별개 기관이에요. 별개 기관이다. 중앙 당사를 압수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앙 당사 위치로 하다 보니까 위치를 한 것이고 중앙 당사 압수색은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당은 민주연구원에 대한 지금 압수색을 가지고 중앙 당사에 대한 압수색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만들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앙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중앙 당사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왔을 때 중앙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에 대해서 가져왔습니까? 김용 부원장이 쓰고 있는 컴퓨터나 자료를 가져온 거예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김용 부원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이고요. 중앙 당사에서 뭘 가져왔어요? 중앙 당사에서 그날 그 검찰이 며칠 전에 있었던 압수수색에서 당사에 있는 물건 뭐 가져왔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것을 민주연구원에 대한 이 별개의 기관, 민주연구원과 민주중앙당사라는 이 별개의 것을 가지고 계속 같이 이제 하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정치 공세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김용 부원장에 대한 수사도 민주당이 지금 방탄하며 거부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며칠 전에 있었던 그 대검 국감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이게 수사의 원칙이에요. 수사의 원칙이 일단은 피의자의 집을 압수수색을 하면 사무실도 같이 압수수색을 합니다. 이게 집과 사무실은 이것은 공통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뭐 김웅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집도 압수수색했지만 뭐 의원실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던 게 이게 수사의 이거는 원칙입니다. 만약에 이제 제대로 이게 수사가 안 될 경우에 사실 수사 검사한테 책임을 묻거든요. 그럴 때 집만 압수수색하고 이게 사무실 압수수색 안 했어 이러면 결과가 안 좋았을 때는 수사 검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집과 직장 이거는 뗄 수 없는 이건 한 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압수수색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게 공교롭게도 민주연구원에 뭐 열흘 전에 발령이 났죠.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그렇게 애매한 시점에 민주연구원 그 정말 맥락도 없는 민주연구원에 발령을 낸 오히려 그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이것을 집은 압수수색하고 주거지는 그러니까 사무실은 압수수색하지 말아라. 이것은 수사의 룰을 오히려 위배하는 그런 아니라는 얘기를 저는 합니다. 최근 고민정 의원이 압수수색을 우리는 막지 않았다. 그냥 저기 서 있었다라고 발언했는데 그게 막은 거죠. 아니 막지 않았다고. 서 있었다라고 주장. 여러 명이 있는 것이 이게 여러 명이 때로 있으면 여러 명이 있으면 이게 막은 거지 이걸 어떻게 서 있는 거라고 합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결국은 뭐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 안 했다. 저는 이 말과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김용 부원장을 비호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데 전용기 의원님 다시. 상징적으로 민주당사를 일단 침탈을 해야 그다음에 민주당도 털었는데 다른 데도 못 털겠느냐 이런 거 논리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 저희는 본 거예요. 실제로 압수수색해서 가져간 게 뭐 있습니까? 보도에도 나왔어요. 당직 추천인 명단 이런 거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도 김용 그 부원장이 임명되고 한 10일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래 당사에서 쓰던 컴퓨터 그 사실 공용 사무실이기 때문에 올려놓고 거기서 상근을 하지도 않은 그러니까 근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놓여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만들어진 파일 몇 개 가져갔는데 결국 검찰에서 가져간 게 뭐 추천인 명단 이런 거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검찰은 상근 부원장이라고 하지만 거기서 근무를 하지 않았던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 9층에 있는 민주연구원을 굳이 압수수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그림을 만들려고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와봤자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당사에 어떻게 들어갔냐를 보시면 저희가 CCTV도 아마 당사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당직자가 출근할 때, 그러니까 출근 시간에 가서 당직자가 들어가려고 하는 당직 카드를 찍고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조차 영장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던 것이고 굳이 그것을 사실 민주연구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막 숨겼을 것이라고 이렇게 뭐 포장을 하는데 제대로 된 그 근무도 하지 않은 곳에 굳이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당사라는 상징성을 공격해서 이것까지 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다른 친이재명계 의원 진성준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검찰의 뭐 일방적인 뭐 강제 수사 또 거기서 흘러나오는 몇 가지 이야기, 주변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한 예단이죠. 만일의 상황, 뭐 예컨대 이재명 대표가 뭐 구속되거나 이런 거에 대비한 플랜이 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법률적으로만 보면 이재명 당 대표는 국회의원이시고 현재는 회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을 해야 된다거나 체포를 해야 된다거나 그러면 국회 동의를 요청해 와야 하죠. 있으니까. 정의춘 변호사님, 만약에 구속을 하거나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아마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언급한 것 같은데 네네. 그게 이제 진성준 의원 입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네네. 이제 진행자가 유도 질문을 좀 했습니다만 친 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 김용이 받은 거다. 김용의 개인적 비리다. 라고 하고 여당에서는 저 봐라, 저 벌써부터 꼬리 끊는다. 처음엔 김용도 안 받다더니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 네네. 정말로 만약에 구속을 하거나 구속 수사가 필요하면 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을 김용 부원장의 개인 비리로 몰아간다라고 하면은 김용 부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기거든요. 왜냐하면 남욱, 유동규, 김만배 이런 사람들이 김용 부원장 개인 보고 8억 4,700만 원이라고 하는 집 한 채 값을 그냥 줬겠습니까? 그 뒤에 누군가가 있고 뭔가가 있으니까 그 8억을 그냥 준 것도 아니에요. 계좌이체해서 준 게 아니고 그 분양대 행사 통해 가지고 5만 원짜리 다 구해와라, 심지어 1만 원짜리 구해와라 해가지고 또 종이 상자까지 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넘겨줬단 말이에요. 정성껏.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만약에 구치소에서 김용이 딱 듣고 있는데 이거 네가 다 쓴 거래더라 이런 식으로 딱 하면은 또 구치소에서 이제 김용 부원장도 명상하다가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김용 부원장은 나 안 받았다 하는데 이재명계 측근 의원들은 받을 수도 있고 받았다면 그건 김용 개인이 썼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김용 부원장 입장에서는 상심이 크다.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 입장에서도 구치소에서 이제 명상을 쭉 해보니까 내가 인생 잘못 살았다. 유동규는 1년 걸렸는데요. 김용 같은 경우에 뭐 열흘 만에 한 달 만에 그런 심경이 바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정성호 의원이나 진성준 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말씀은 용처를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스스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닌가. 전 그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정성호 의원 얘기대로 김용 그 부원장이 안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네네. 김용 부원장이 그냥 자기가 착복했을 수도 있잖아요. 야 말은 대선장 수계 내놔. 그래서 8억 얼마 쫙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렵게 현금 8억이면 상당한 거예요. 이거는 대기업에서도 만들기 쉽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 돈이 만들어진 게 다 있고 그다음 모든 관계자들의 이야기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받은 사람만 내가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어떤 판사가 다른 사람들 다 이야기하는데 나만 안 받았다라고 주장을 갖다가 하면 그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여당의 핵심인 정성호 의원, 야당의 핵심인 정성호 의원조차도 정성호 의원님도 그 변호사시잖아요.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꼬리를 자르는 건데 꼬리가 자꾸 안쪽으로 몸통 쪽으로 지금 잘려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새로운 뉴스가 또 나왔군요. 네 번째 이야기인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봐주려 권익위가 부당 개입을 한 거 아니냐 라며 감사원이 전현희 위원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추 봐주려 부당 개입 검찰로 간 전현희. 감사원이 전현희 위원장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추미애 아들 의혹 개입했다라는 게 감사원의 시각입니다. 2020년 9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수사 때 추미애 장관직 수행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권익위 실무진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첫 보고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보고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전현희 위원장이 재검토를 지시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익위는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건데 감사원은 이 과정이 전현희 위원장의 부당 개입 정황이다. 그리고 그 정황을 포착했다며 직권남용 의혹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2020년 9월 기억하시죠? 추미애 전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공방 들어보시죠. 아들 수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예? 소설을 쓰신 정확한 해명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탈영이고 엄마 찬스라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피고인도 아니고요. 탈영자도 아니고요. 탈영 용어를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술을 하고도 국방의 의무를 다한 아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고요. 그래서 국민들은 이걸 황제 휴가, 황제 근무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아들은 엄마가 그냥 추미애 평범한- 당대표가 아니면 이걸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탈영 황제 그렇게 굳이 얘기하셔야 되겠습니까? 너무 야비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장관님 아드님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해서 논평을 냈습니다. 여기에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아픈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군무에 충실했다 함을 그 말씀에 따랐다 함을 강조해 주지 않았나 싶은데 자, 그러자 이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이 수사와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게 이해충돌 아니냐라는 논란 관련해서 권익위가 그때 당시에 이해충돌 없다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전현희 위원장의 당시 이야기 들어보시죠. 먼저 지금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혹여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이 유권 해석의 결론에 관해서 제 개인적인 그런 입장과 생각을 전혀 말한 바가 없고요. 추미애 장관의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위치와 직무 관련성 두 가지 요건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쳤고 그에 알겠습니다. 따라서 이해충돌이 없다는 판단을 한 거고요. 자,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딱 세상이 밝아져서 어떤 기관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이제 다 들여다보고 또 그것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면 언제든지 그것이 감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좋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고요. 그것은 모든 공직자가 이제는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두 번째, 권익위원장이나 감사원장 이런 자리는 정치인이 가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도 중립적인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친여권 성향의 말하자면 권익위원장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공격을 받는 거고요. 세 번째, 또 하나의 어려운 점은 지금 감사원이 갖고 있는 말하자면 중립성에 대한 의혹. 그러니까 감사원의 사무총장은 텔레비 보다가 저거 감사해야지 하면 감사해도 되고 권익위원장은 저거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이런 것을 일반인들이 생각하게 돼. 이거는 뭐 법이나 규정을 떠나서 하는 생각이에요. 그 지금 감사원 감사의 위반 사항은 누가 감사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드리는 말씀, 우리 어쩌다가 우리 국가 기관들이 다 이렇게 권위를 잃어가나. 권위가 나쁜 말이 절대 아니거든요. 국가는 정말 정치와 행정 자체가 권위가 있어야만 나라가 안정되는데 정말 걱정이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야 두 분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전주혜 의원님.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조국 그러니까 그 당시 법무부 장관 그 가족과 관련한 이제 수사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뭐라 그랬냐면 권익위에서 그때는 박은정 권익위원장인데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또 추미애 장관과 아들 사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족 사건이니까 그러면은 그 전에 조국 장관 때 나왔던 유권 해석대로라면 당연히 이 추미애 장관도 아들 사건에 대해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죠. 이거는. 그런데 조국 장관 때는 있다 그랬다가 또 추미애 장관 때는 없다. 이렇게 지금 권익위가 사실 유권 해석을 바꿨어요. 어떤 기준도 없이. 그래서 사실 그게 일관성이 없다. 정치권에서도 이게 역시 정치인 출신의 장관이니까 결국은 민주당 편 든다. 사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밝혀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게 이제 유권 해석을 결국은 이따로 이제 하려고 하니까 그걸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가지고 결국 이해충돌의 소지가 없다고 그렇게 이제 나온 경위에 거기에 지금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관여를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뭐 직권남용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뭐 수사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 민주당의 전현기 의원님은요? 저는 감사원이 완벽히 망가졌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원이 본인들 아까 좀 전에 이제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저거 잘못된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면 일단 감사에 착수하고 실제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많은 공직자들이 좀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들어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을 정도가 됐다라는 것은 이 감사원이 굉장히 좀 중립성의 기능을 많이 잃지 않았을까라는 이 사실 의심에
근거가 되는 대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감사원이 예전에 그 최재형 원장 때부터 굉장히 좀 정치적인 논란에 많이 휩싸였습니다. 심지어는 감사원장이 끝난 직후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출마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는 최재 감사원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 감사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는 그 감사원의 3총장은 대통령실의 수석한테 문자까지 보내는, 이렇게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이는 감사원이 탄생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전체적인 문제가 이미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우리 그 정부가 잘못하고 행정부에서 잘못한 부분들은 감사원을 통해서 이 사건의 사실을 밝히는 형태가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감사원조차 못 믿겠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이렇게 망가진 것에 대한 이런 책임을 저는 지금 최재 감사원장이 좀 짊어지고 가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최재형 국회의원을 제가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감사원의 중립성을 이렇게 크게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감사원이 하루빨리 중립성을 회복하는, 국민들께 신뢰받는 기관으로 돌아가기를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야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 채널의 취재에 따르면 감사원이 전현희 위원장과 관련해서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된 건도 의뢰를 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7월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자 판단 과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권익위가 판정 불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 따르면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감사 과정에서 전현희 위원장은 본인은 관여한 바 없다고 했지만 전 위원장이 판결 불가라는 결론에 관여한 정황을 감사원이 발견했고, 직원들에게도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강요했다라는 혐의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똑같은 거죠. 예컨대 이제 그 권익위에서 일을 어떻게 하냐면, 설마 위원장님이 이렇게 보고서 쓰시겠습니까? 그 초안 같은 것들은 사무관이 쓰고 과장, 국장 전결로 거의 다 끝날 텐데,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한테 보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위원장한테 보고한 이후에 아까 것도 그렇고 그 결론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핵심은 뭐냐면은 담당 사무관이나 과장이 나는 계속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위원장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 생각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바꿨다라거나, 아니면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위원장님의 딱 지도를 갖다 받고 보니까 내가 틀렸구나, 그러니까 내가 정정해야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나, 둘 중에 어느 것이라고 그 담당자들이 진술하고 생각하냐에 따라 가지고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그 혐의나 그런 것들이 결론이 지어지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어쨌든 서해 월북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이후에 그 권익위나 뭐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새로운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김영주 의원님이 국가기관의 권위, 어소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문득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합리적인 권위는 능력에 바탕을 두며 그건 의지하는 사람이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다. 반면 비합리적인 권위는 권력에 바탕을 두며 그 지배하에 있는 사람을 착취하는 데 이용한다. 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에리 프롬이 1976년에 한 말입니다. 감사원과 권익위 모두 새겨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